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학개론 기말고사 대비 총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1쪽에 보시면 정서지능에 대한 구성 요소를 우리가 5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동기와 감정이입, 그리고 사회적 기술로 구성되는 인간의 특성은 바로 정서지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61쪽 아랫부분을 보시면 인간의 사고 유형을 2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죠. 먼저 우리가 화장품에 수렴작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모공을 좁히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수렴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하나로 좁혀가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반대로 사고 과정을 넓혀가는 형태는 발산적 사고, 확산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랫줄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답을 발견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62쪽으로 가볼까요? 창의력 개발을 위한 무슨 토의 방법을 연습해 보셨나요? 바로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다른 의견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른 의견을 비판하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64쪽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이번에 비고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는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65쪽에 보시면 그것을 바로 디딤돌로 볼 수가 있겠고요. 비계법, 또 스캐폴드 다 같은 말이다. 자전거를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는 도움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사람 누구인가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우리가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살펴보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에 있어서 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케빈이 어린 시절에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은 더 긍정적인 성격을 형성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케빈은 충동과 무의식에 의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충동과 무의식에 의해 인간의 사고나 행동이 동기화된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프로이드입니다. 파블로프가 아니라는 것을 잘 구별하셔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교수학습 부분의 82쪽을 살펴보도록 하죠. 글레이저라고 하는 학자가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4단계를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라고요? 글레이저입니다. 글레이저는 1단계 수업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단계는 무엇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죠? 출발점 행동을 분석해야 한다. 출발점 행동이 무엇인가요? 출발이니까 수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습 수준을 뭐라고 한다고요? 출발점 행동이라고 합니다. 도착점 행동이 아닙니다. 3단계는 수업 절차, 수업을 실제로 하고 마지막 4단계의 성취도 평가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라고 했던 사람은 글레이저입니다. 자, 그러면 87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네가 인간의 학습을 8단계로 구분하였는데요. 가장 어려운 학습의 8단계는 무엇인가요? 문제 해결 학습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2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수업 발표를 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이 체제적 수업 설계 모형으로 5단계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식 문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에디 모형, 즉 어널리시스, 디자인, 디벨롭먼트, 그리고 임플리먼테이션,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5단계의 에디 모형의 절차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단어는 보기에 주어지기 때문에 한글로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순서를 기억하셔서 주관식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즉 어널리시스 분석, 그리고 디자인 설계, 디벨롭먼트 개발, 그리고 임플리먼테이션 실행,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평가 5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네이버 카페 자유 게시판에서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넘어가서 우리가 교육평가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139쪽을 한번 볼까요? 상대평가의 상대적 기준을 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상대적 서열, 즉 등수를 강조하는 평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40쪽으로 가시면 두 번째 줄에 등수를 이제 통해 사회적 선발 상황에 적합하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상대평가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부작용은 그 아랫줄에 지나친 경쟁의식이 조성되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에 보다 적합한 평가는 절대평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절대적 기준을 준 거라고 합니다. 규준이 아니라 준 거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절대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그리고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이 절대평가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준거의 설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겠습니다.